앞선 얘기까지의 뭐 즐거웠던 마음 잠시 좀 이제 뒤로 하고요. 국민적 분노가 치미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14일이었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는데 오늘 경찰이 관련해서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를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피의자의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 열리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 집 과거에 왜 2차례나 찾아갔습니까? 피해자 유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범행 계획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 유족분들한테는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영상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보통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저 사람의, 사람도 아니죠, 저 인간의 얼굴을 흐리게 보통 했는데 오늘 선명하게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는 31세 전주환입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범행을 시인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고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두루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상 공개 과정에서는 개정된 신상 공개 지침에 따라서 사전에 전 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도 부여했습니다. 31세 전주환이란 인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악마를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흉악한 몸서리 쳐지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앞서 모두 이런 비슷한 류의 흉악범들, 이번에 전주환처럼 신상에 공개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죠?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과거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전부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일단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그리고 피해자 주거지를 아주 집요하게 알아내서 찾아가는 등의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었는데요. 앞서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에서 세모녀 살해한 김태현 신상 정보가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의 신상 정보도 공개가 됐는데요. 김병찬은 1심에서 징역 35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여자친구가 없고 그 어머니가 있자 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 신상 정보 마찬가지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의 주소지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냈고요. 택배기사를 가장해서 집에 침입한 후에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고요. 당시 13살이던 미성년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 받았습니다. 법정 지금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영장이 발부돼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수사가 계속될수록 과거에 이 전주환의 뭔가 범행 전력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어떤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알려진 것이 과거 스토킹 말고 네. 그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한테 협박했다는 내용. 아하.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알려졌고 네. 그다음에 추가로 또 알려진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사건 말고 별도로 과거에 음란물 유포 혐의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과거에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의 그 결정이 안타까워지는 건데 네. 작년 10월 달에 여성이 이 전주환을 고소했을 때 네. 그때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법원이 그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거든요. 네. 그때 스토킹만으로도
그 구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와서 보니까 음란물 유포 혐의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위험한 사람이니까 법원이 구속에 대해서 당시에 더 전향적으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한 아쉬움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과거 전주환이 이 강력한 살인 사건 말고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2차례 처벌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찍은 영상물이 어떤 겁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처벌받은 그 범죄의 명을 보면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성폭력 특례법으로는 불법 촬영물은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었습니다. 단순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그 이후에 성폭력 처벌법으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 해당 법령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건 아마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인터넷 등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유포했던 것으로 네.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주환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 전주환이라는 인간이요,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불안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최정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이러면 내가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세상에. 등 이 351회에 걸쳐서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락이 오는 것도 싫은데 지금 찾아온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나 이때는 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이라 안타깝게도 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러니까 불안감 조성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고소를 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월에 상담도 받았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지난 4월 5일과 10일 2차례에 걸쳐서 범죄 피해 평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피해자들이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고 어떤 걸 요구한다는 건데요. 네. 상담 결과 피해 사실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알려질 것을 정말 두려워했고요. 아유. 또 2차례 걸친 고소를 통해서 피의자의 보복 가능성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범죄 피해 평가 제도는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라든가 심리라든가 사회적 뭐 이런 고통들, 혹시라도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를 이제 보내서 수사 서류에 첨부하거든요. 네. 그러면 양형 등에 이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는 그 지난 2월 15일 변호사와 동석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경찰이 이제 신변 보호를 해주겠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본인이 더 두려움, 혹시라도 신변 보호를 요청했을 경우에 또 어떤 일이 모를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고요. 범죄 피해 평가만 자신이 이제 검사를 받은 그것만 상담받은 것만 알려지도록 전해지도록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한 게 지난해 10월 4일인데 네.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생을 마감하게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서 피해자가 지난해 4월에 상담을 받았다는 그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2차례의 고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첫 번째 고소 당시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근데 법원이 기각을 합니다. 이를 두고도 지금 말들이 많던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에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이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 그 자체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조치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여기에 전 씨가 지난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이력 등 형식적 측면만을 따져서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 사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실무상 관례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모를까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직이나 안정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쉽사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국민의 법감정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악마가, 이 피의자가, 전주환이라는 인간이 2016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다고, 글쎄 그때 법원이 이거를 인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영장 기각되는데 이유로 작용했을까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 이유였다면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거 아닙니까? 이런 CPA 공인회사 이렇게 합격하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애초에 전주환이 체포됐을 때 이런 말을 했었죠. 최정학 대장 어떤 말이었습니까? 네, 오래 계획했다라는 것을 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 지금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계획적인 것을 인정하는 듯 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후 태도를 아예 바꿔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뭔가 여기저기서 주워들었겠죠. 계획적 범행을 자신이 인정하면 형이 무거워질 것을 우려했을까요? 급하게 말을 바꾼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주장과 다르게 경찰 수사 결과 속속 드러나는 사실관계는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행으로부터 11일 전에 바로 이 한 역에 들릅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전주환은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역무원 지위에서는 직위 해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불광역의 그 역무원인데 휴가차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지금 들렀다라고 하면서 6호선의 한 역 사무실에 들러서는요. 이 바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을 해서 이 피해 여성의 근무지, 근무 시간 등을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발적인 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의구심이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범행 전에는 또 피해자가 살던 집을 최소 2차례 이상 찾아간 사실이 추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14일 날 범행이 일어났는데 열하루 전인 3일에 이게 웃겨요. 직위 해제는 됐지만 아주 나쁜 짓으로 파렴치한 짓으로 직위 해제는 됐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른바 해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가다가 불광역에 들어가서 저 같은 교통공사 직원인데 내부망 좀 쓸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근무, 동선 같은 거를 이른바 내부망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범행 당일에도 박성배 변호사님 당일에도 내부망에 전산망에 들어가서 뭔가를 피해자 관련 동선을 캤다면서요. 경찰이 CCTV를 통해 전 씨의 범행 당일 행적을 분석한 결과 이 전 씨는 피해자가 살았던 거주지를 먼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전 씨는 길을 가던 다른 여성이 피해자인 줄 오인하고 이 여성을 7분간 뒤를 밟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전 씨는 이후에 모역에서 회사 내부망에 다시 접속을 합니다. 이후 피해자 예전 집에 다시 찾아가는데 그 뒤 신당역으로 장소를 옮겨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 전 씨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동 과정에서 일회용 교통카드를 썼습니다. 아울러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한 상태였는데 이는 유전자 정보를 현장에 남기려 하지 않기 위한 목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CCTV 영상 보면 여러분들 저게 뭔데 자꾸 보여주는 거지 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죠. 당일날 범행 당일날에도요.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서 피해자의 근무 또 동선 등을 파악하다가 일단은 나옵니다. 그러다가 앞에 가는 여성 피해자의 외모와 비슷한 여성을 따라가는 그 장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거예요.
저 여성을 보세요. 아무 거리낌 없이 성큼성큼 뒤에서 따라갑니다. 7분간. 그러다가 그 여성의 얼굴이 확인될 때까지 7분 정도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가 아닌 걸 확인하고서야 발걸음을 돌리는 그 장면, 소름 끼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 사람의 휴대전화 등 뭔가 관련된 걸 다 수거해서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정은 평론가님. 휴대전화도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 여기 깔려 있었다고 하는데 뭔데요? 우리가 왜 휴대전화를 보면 자신의 위치 정보가 거기 기록될 수가 있거든요. 아하. GPS 위치 정보가 그 안에 나오는데 그것을 조작하는 목적의 앱이 그 휴대전화에 깔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또 찾아서 그걸 깔아서 아무래도 자신의 행적을 추적하는 경찰의 수사를 교란할 목적으로 그렇게 깐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고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네.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정말로 소름 끼칩니다. 이 전주환이라는 인간이요, 당일날 피해자의 옛집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 옛집을 찾아가요. 그러다가 옛집에 인기척이 없으니까 다시 지하철 역사로 와서 또다시 자기가 교통공사 직원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내부망을 검색해요. 그래서 그때 피해자의 근무 일지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그 옛집에 가서 정말로 여기에 살지 않는 걸 알고 나서 발걸음을 돌리면서 앞서 외모가 비슷했던 여성을 따라가는 CCTV에 포착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포착이 됐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치밀하게 지금 이 전주환은 자신이 우발적 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끔찍한 범행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행 당일에는 여기도 방문했다는데 어딥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이 피의자의 정말 머리를 잘 굴리는구나, 속된 말로 해서 느껴지는 순간인데요. 자기 집 근처 현금 자동 입출기를 찾아, ATM기가 그러죠. 네. 1,700만 원의 현금을 찾으려고 했는데 한도 금액을 이제 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찾지는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경찰에 진술하기를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돈을 찾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대요. 근데 누가 봐도 범행을 저지른 후에 어느 정도 돈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로 도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게 뻔한데 네. 분명히 또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계속 거짓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이 사람, 아니 이 인간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소름 끼칩니다. 전주환의 부모님이 이 진술을 듣고 글쎄요, 그 효심에 감탄할 거라 생각해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아들이 1,700만 원을 찾아서 부모님을 드리려 했다는 이 말을 지금 부모님이 듣고 기뻐할 줄 알아요? 어떻게 이런 누가 봐도 뻔뻔한 금방 탄로날 거짓을 이렇게 범행을 더 형량을 낮출 요량으로 둘러대고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하정은 평론가님, 자신이 우발적 범행임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범행 당일에 여기도 방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면서요. 어딥니까? 그러니까 지금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죄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나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정신적으로 좀 당시 좀 미약한 상황이었다.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허. 그 당일날 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평소에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네. 범행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범행 당일 14일 날 오후 3시쯤에 정신과 병원을 찾아서 진료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을 토대로 향후에 자신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추정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을 박성배 변호사님,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심신미약 등으로?
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문가의 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년 전 형법의 개정으로 형을 실제로 감경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수사가 이어질수록 경찰은 전주환의 계획적 살인의 그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까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바로 일반 살인이 아니라 보복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한 겁니다. 이게 어떤 큰 차이가 있냐? 네.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법정형을 갖고 있는데요. 보복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가 가능합니다. 네. 그만큼 가중해서 처벌받는 범죄이고 이 사건이 이뤄진 건 본인이 이 피해 여성의 고소 사실로 형사재판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구형량이 9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했을 때 본인을 고소한 데 따른 안가품적 성격으로 이 해당 여성을 살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전주환 같은 경우에 가중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그제입니다. 토요일 날 이 전주환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태블릿 PC 그리고 외장 하드 등을 확보했어요. 이 끔찍한 범죄 말고 다른 추가적인 범죄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함인데 지금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에는 많은 시민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모객들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대로서 이제 여자이기도 하고 해서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이제 오게 됐어요. 아프지 않는 세상에서 이제 편히 쉬라고 이제 그런. 딸을 가진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민분들이 꼭 비단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자신의 가족의 일처럼 마음이 아파하고 또 진짜로 분노하고 있는데 추모 공간에 보면 하지근 평론가님 유독 커피가 많이 놓여 있다는 말을 취재 기자가 전해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피해자의 위패 옆에 커피가 3잔이 놓여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언니는 그 평소에 커피 스틱을 한꺼번에 4개, 5개를 먹을 정도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커피를 통해서 언니를 생각하고 그린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14일 날 이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네. 16일 날 동생이 언니하고 영화 같이 보기로 네. 그렇게 약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명절 때 만나기로 했었는데 명절 때 못 만났나 봐요. 그래서 16일 날 만나기로 했었는데 14일 날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동생이 굉장히 좀 애통해하고 있고 지금 유가족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스토킹 범죄만큼은 선 구속 후 수사로 가야 된다. 관련해서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주환의 추가적인 범행 등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고 가슴 아픈 그런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